고2 여름방학에 우리 학교 한문교사 남봉우와 처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고3 때부터는 거의 불려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만날 때는 거의 항상 먼저 입으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부터 시키다가 관계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포르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포르노를 틀어놓고 해달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어쨌든 그런 식의 관계가 이어져 오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니 자꾸 염증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또 가게 됐는데, 염증이 또 잘 나지 않고 계속 재발해서, 그게 남봉우가 깨끗하게 씻고 하자고 한다던가, 어쨌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염증이 낫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 간호사가 나를 조용히 따로 병원 밖으로 부르더니, 학생이 교복을 입고 계속 이렇게 자꾸 오면은 우리가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교복을 입고 멀리까지 가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곤란했던 적이 있다. 어쨌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동갑 남친을 만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친이 군대 간 사이 남봉우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대학교 2학년쯤부터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서 언니가 학교 안 상담소를 데려갔는데, 그 상담가이자 겸임 교수가 하는 상담을 이어나가다가 2회기 때였나 2회차였나, 사실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사귄 적이 있다, 그게 생물학적으로도요? 라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고, 그때부터 바로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 도중에 길에서 그 교수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제발 꼭 비밀 좀 꼭 지켜달라고 길에서 울고 말았다. 그런데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다. 나만 몰랐을 뿐. 그래서 그 남친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남봉우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고, 그 뒤로 남봉우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우리과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한 적도 있다. 뭐 예를 든 게 아니고 실제로 뭐
2명 이상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가지면 그런 성분들이 충돌을 해서 여자 몸에 매우 안 좋은 뭐 해롭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저 말이 혹시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그런데 동시에 관계를 가진 적은 없었고 어쨌든 그 남친이 군대 휴가 갔을 때 딱 한 번 관계를 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고 그 이후 몇 달이 지나서 남봉으로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 언니와 같이 듣게 된 철학과 수업에서 그 철학과 교수님이 어느 날은 갑자기 보통 흔하게 하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잡담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내가 황수정이라는 배우를 매우 좋아했는데 참하고 뭐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게 황수정 그 사건이 터진 뒤였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워낙 너무 좀 이상했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그동안 감시를 당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말이었구나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우리 언니의 결혼식에 규례를 봐주러 오셨었는데 내가 내 친구가 직접 만든 코사지를 언니가 내 친구가 손재주가 좋아서 친구에게 그런 걸 부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니가 알뜰하게 웨딩하는 뭐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진행해 보려고 그 부산에 있는 금정구청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드레스도 중고로 사고 나중에 되팔고 그리고 그래서 꽃다발도 친구가 만들어주고 코사지도 만들어줬는데 그 코사지를 그 교수님에게 황수정 얘기를 한 교수님에게 직접 그 가슴에 달아드려야 되니까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매우 좀 난감하고 그 어색한 그런 몸짓과 표정을 지으시면서 한 발짝씩 막 물러나시고 뭐 그러시는 게 보여서 참 이상하다. 그냥 우리 학교 여학생이 직접 달아드려서 부끄러우신 걸까?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교 여학생이니까 조심스럽게 뭐 그러시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게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난잡한 뭐 하여튼 그런 사이코패스이자 그런 난잡한 그런 여학생으로 알고 있어서 사이코패스란 것은 그 상담소를 다녀간 이후 우리과 스터디 모임 중에 나온 얘기로 나왔다는 것을 앞 회차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런 여학생이 달아주는 게 불편하셨던 본인에게 혹시라도 추파라도 던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됐는데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남봉으로 다시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왜 헤어지게 되었냐면 남봉에게 폭행을 당했다. 어떻게 폭행을 당했냐면 그 이전에 화가 나서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고 언제 어느 타이밍에 화를 낼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꼬투리 잡아서 화를 낼지도 모르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지적해서 화를 내고 뭐 단어 선택 하나 어휘 하나 그런 것들까지 지적해서 화를 내고 그래왔다. 본인이 한문 사전을 직접 만들고 있고 한자 사전을 직접 만들고 있고 한문 사전이 아니라 한자 사전인데 한자 사전을 직접 혼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언어 쪽에 있어서
본인은 전문가 혹은 석사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석사도 어쨌든 그 석사도 그 학부와 대학원 모두 역사 전공이었고, 그러나 한문 쪽을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 사정을 만들고 있었고, 본인이 언어학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일종의 천재이다, 이렇게 한자 사전을 만들 정도로 실력 있는 천재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빠져들어서 아 정말 저런 것도 일종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을까? 꾸준히 한 가지를, 그 한자 사전 만들기를 10년이 넘게 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인은 그런 것도 일종의 천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저런 것도 천재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렇다는 이유로 내가 사용하는 단어 뭐뭐랑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랑이라는 단어 그거 일본어에서 온 건데 어법에 맞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그런 표현을 왜 사용하고 그러냐, 며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화를 내기 일쑤였고, 그날도 분명 본인 혼자 나는 잘못한 점이 없는데 화가 나서 내 이마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 뒤 또 본인 혼자 별거 아닌 일로, 나는 전혀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별거 아닌 일로,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억울하게 또 별거 아닌 일로 내 목을 조르고 발로 내 배를 찼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데 나를 놔줬고 집으로 갔다. 그 집을 나가서 집으로 갔다. 그리고 좀 며칠 지나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고민하다 집 앞으로 데려왔길래 차에 타서 갔는데, 또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여기서 또라는 것은 자주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고2 때는 거의 안 그랬지만 고3 때부터는 나를 주말에도 갑자기 불러내서 길에 한참 서 있게 하다가 데려가서는 어디 으슥한 산기슭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 없는 데로 데려가서, 주로 밤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주로 밤 시간이었고 그런 데로 데려가서 차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돌려보내고, 그런 적도 아주 많고, 어떤 날은 어쨌든 그가 불러서 나갔는데, 어쨌든 차로 으슥한 데로 데려가서 또 별일 없었던 사람처럼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길래 싫다고 저항했더니, 또 평소 항상 원하던 대로 입으로 해주길 항상 원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지를 내리더니 내 입에 본인의 성기를 밀어 넣으면서 내가 해주길 막 바라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고 싫다고 울고 저항하고 그랬더니, 억지로 해보려다 안 되니까 결국엔 그렇게 나를 풀어주었다. 풀어주었다기보다는 집까지 데려가서 내려주고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3일쯤 지났을 때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수가 비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그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부산 교대 어느 건물 뭐 몇 호로 오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갔더니 지금은 그곳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며, 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 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당장 성폭력 상담소를 소개해 줄까라고 하시길래 그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서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를 안내받았고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내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종이에다가 쓰고 자세하게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성폭력 상담소 담당자와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6층 이상 고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있던 여성 청소년계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고 그쪽으로 가서 한 여성 경찰관님을 만났고 셋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누고 다시 조사 받을 날, 고소를 해야겠으니까 조사 받을 날짜를 안내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 지하철을 타고 조사를 받으러 그 경찰청으로 가서 1층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어느 부서로 가는지를 쓰고 나서 내 이름까지 다 쓰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으로 갔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누구 기자님 오셨냐고 그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경찰관 분이 기자님 오셨냐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그 사무실 안에 그 부서 안에 기자가 있는 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신경이 쓰였지만 저분은 여기 왜 계시는지, 왜 나가시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조차 없이 너무나 긴장된 상태고 또 내가 자폐라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짝 물어라도 지금 생각으로는 물어라도 보면 됐을 텐데 그때는 2002년이니까 22살 아니다, 21살 나이에 지금보다 훨씬 더 겁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려고 간 건데 어쨌든 기자가 있는 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를 받는데 이제 마주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앞에 앉아서 뭔가 질문들이 내가 진술한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면 입으로 해주는 그런 행위들은 자주 했었나, 또 일주일에 그런 관계는 몇 번을 가졌나, 그런 온갖 그런 질문들이 다 나오는 와중에 그 사무실 안은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내가 하는 말에 모두들 궁금해서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고, 그래도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갔으니까 계속 봤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록에도 남아있을 테지만 어쨌든 혹시 금품, 돈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 전혀 없다. 오히려 내가 10만 원을 컴퓨터 기기 사는데 빌려줬더니 인출기에서 뽑아서 빌려줬더니 그 돈을 안 갚으려고 그렇게 떼일 뻔한 적은 한 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원조교재 뭐 이런 걸로 묶을 수도 없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조사를 점점 받으면서부터 나에게 어떠한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꽃뱀스러운 뭐 그런 혐의? 그런 게 전혀 없고 정말 피해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디어 드셨는지 그럼 옆으로 와서 앉아보자 이러셔가지고 의자를 옆으로 가서 앉아서 고소장 작성하는 그런 뭐 질문 문항들에 같이 대답을 하면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변호사 얘기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미리 얘기가 된 것인지 그 부서 그 담당 경찰관 님께서 직접 고소장 작성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남봉우와 그 전에 상담소 이후에 상담소에서 남봉우를 직접 만나서 녹취를 해와라 라고 하길래 직접 녹취를요? 했더니 옆에서 경찰관님이 아니 직접은 위험해서 안 되고 전화로 녹취를 해와라. 그래서 컴퓨터로 녹음할 수 있게 해놓고 보이스펜 같은 것을 살 만한 형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녹음을 해놓고 전화기를 대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왜 때렸냐고, 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해서 대답을 들었고 그런 녹취한 것을 같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고소장 작성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대신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해서 긴급 체포를 하러 남봉우 집에 가기 전날 밤, 그동안 고2 여름방학에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따로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 쭉 적어보라 해서 적는데 사실 그게 갑자기 적으려니 자세히 생각도 안 나고 너무나 그때 처음 만날 때는 너무나 좋았다고만 기억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한참 지나고 나니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뭔가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리고 정신도 없고 뭔가 내가 또 장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판단도 제대로 그렇게까지는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은 첫 부분부터는 약간은 미화해서 적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뭐 첫 만남부터 쭉 적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됐고 아침에 체포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늦게 일어났지만 어쨌든 같이 가서 남봉우의 집을 알려주고 저 뒷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그 사람을 경찰이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고 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남동생에게 전화가 자꾸 걸려갖고 그래서 형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해한다. 어머니한테 너무나 그럴 것이 혼자 산지 너무나 오래됐고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라서 더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너무나 갑갑하고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 며칠 뒤는 남동생 전화를 받고 며칠 그 남봉우가 구치소에서 썼다는 편지들이 내 우편함 안에 내 원룸에 끼워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내 주소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남봉우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내가 직접 읽고 그런 편지를 받아서 내가 그 고소 자체를 취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 그의 모친, 그는 자주 모친이라고 했는데 그의 모친이 어느 날 원룸 건물 밖에
건물 밖에 서 계시는데 아, 느낌이 왔다. 그 사람이 모친이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섭고 놀라서 내가 자폐라서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만나면 너무나 무서울 것이 뻔해. 그때는 내가 자폐라는 것을 몰랐지만 어쨌든 내 성격상 너무나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날은 학교 근처가 아니 학교 근처에 있는 내 원룸이 아니고 김해까지 가서 사촌 언니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하루만 재워달라고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던 다른 한 친구, 그러니까 내 사촌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사촌 언니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친구도 1명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그런 상황으로 하루 자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고 났더니 이번에는 그의 모친과 누나가 학교로 찾아와서 학과 사무실에서 나에게 전화가 걸렸다. 지금 시간이면은 뭐 몇 호 강의실에서 무슨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가 가출을 해서 급한 마음에 그 가출한 그 학생의 친구라도 찾아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거짓말로 학과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강의실이 임시로 다른 곳으로 바뀐 상태여서 다행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나 놀라서 상담했던 그 경민 교수에게, 우리 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이었던 그 교수한테 전화해서 막 찾아왔는데 어떡하냐, 너무 무섭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울었더니 이 교수가, 나는 이제 모르니까 성폭력 상담소 거기에 전화해서 의논하라고 막 이러시면서 나를 꼭 떼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게 느껴졌다.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그동안 뭐 남친에게, 대학교 1학년 순진한 정말 나와의 관계가 처음이었던 남친에게, 남봉에게 배운 대로 했던 뭐 그런 것들과 내가 사이코패스다,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식으로 아무 남자에게나 그렇게 추파를 던지고, 본인에게도 상담을 했던 사람이고 상담가에게 내담자가 전이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집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번에는 나를 조사했던 담당 형사, 그 여성 경찰관에게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아니고 112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112에서 경찰관이 오셔서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냈으니까 안심하고 문을 열어보라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히 듣고 가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직후였나, 그 나를 조사하고 고소장을 또 작성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 그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하셔서, 그냥 솔직히 형편이 어려운 것도 그날 조사를 받고 그 부산지방경찰청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주셨다. 밥을 사주시면서 나에게 이것저것 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도 그렇다. 그리고 그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왔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기특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순간에도 나는 밥이 넘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내 사정을 알고 있는 터라 그냥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그동안에 워낙 뭐 폭행당한 사실도 자세히 그 두 번 앞에 이 앞서 있었던 폭행당한 사실 두 번과 그 고2 때부터 뭐 거의 뭐 업소 여성 혹은 착취 아니면은 뭐 완전한 사육, 그런 비디오가 일본 비디오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정말 나에게 온갖 것을 다 요구하고 막 가르치고, 저렇게 해봐라, 저렇게 좀 저렇게 아이스크림 뭐 할 듯이 저렇게 못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 그리고 어쨌든 온갖 요구들을 다 하고 받아왔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소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을 다 놓친 채로 있었던 것이라 나는 절대 고소를 취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절대 고소 취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후 내가 자주 가던 근처 살던 뭐 탁과생 언니와 같은 과 친구, 한 학년 아래 친구 집에 있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중요한 번호일 것 같아서 마당으로 나가 받았더니 그쪽 변호사가 전화를 한 거였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해서 나는 그만 끊고 싶은데 계속 말을 나가면서 계속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 사람이 돈도 많이 없고 사실은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합의금을 아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아주 술술술 말을 하고 있는데 끊기도 너무나 힘들고 계속 듣다가 겨우 합의 못하겠다 하고 겨우 끊었는데, 그러고 나니 좀 지나지 않아 언니가 이거 뭐냐 이러면서 우편물 하나를 가지고 내 원룸으로 갑자기 찾아왔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탁을 했다는 그 통지문이었다. 그쪽 변호인 쪽에서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액수를 보고도 할 말을 잃었다. 어쨌든 그 공탁금 통지서가 반송에 있던 다른 지역에, 같은 부산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버지 집으로, 그쪽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집에서도 알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집으로 오는 바람에 아버지도 뭔가 이상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셨고, 언니가 찾아와서 이걸 내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감고, 너무나 놀라고 부끄럽고,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아니 그런 사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고소를 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갔고,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그냥 추행을 당해서 그렇게 고소를 하고 넘어갔다, 딱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만 말하고 그 당시로서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했고 그 위기를 지나갔고, 그 당시, 그리고 아까 그 당시 그쪽 변호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그 언니와 같은 과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우리들이 언니까지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항상 그렇게 티를 내고 뭐 외롭다는 티를 내고 그러길래 뭐 어디서 아름다운 뭐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바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어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밤중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케이블에 나오는 이것저것을 보다가 퀴어 에즈 포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 그 드라마 자체가 외국 드라마 자체가 그냥 재밌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전부터 뭐 여성들 사이에서 그 남남 커플 뭐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그런 걸 재밌어하는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고 그런데 나는 그걸 보다 보니까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 그 남남 커플 그런 관계를 보는 게 재미있었고 또 그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수위가 세기도 하고 그런 게 뭐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을 내가 그거 밤마다 그런 것을 자주 본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보는지 항상 감시하던 내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레즈비언 커플도 나오는데 그 레즈비언 커플의 그 성행위 관계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 정도면 내 기준엔 적나라 했는데 어쨌든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불편해서 그냥 딴짓을 하고 있거나 하여튼 불편하고 그 커플 얘기 자체가 지루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알 리가 없는 이 사람들이 내가 바이 성향인 줄 알고 그 과에 그 레즈비언 그 친구와 이어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성격도 저렇게 여리고 자폐 하여튼 저렇게 이상하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를 붙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바이가 아니었을 뿐이고 그런데 그 변호에게 전화 오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는데 차에 타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그때 형부가 운전을 했고 당신은 언니 남자친구였던 형부가 운전을 했고 앞자리에 그 친구가 앉고 내가 그 위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끼리는 그렇게도 가끔 자리가 없으면 가까운 거리는 앉아서 가니까 그렇게 앉아서 가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기 무릎에 앉아서 흥분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그래 바이니까 뭐 내가 좀 마음에 들긴 하나 본데 그렇다고 나는 뭐 아니니까 어쨌든 좀 불편했지만 그렇게 지나갔고 그 이후 그 친구가 내가 수업에 졸업사진을 찍느라 못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거 그 시험 준비 때문에 그 필기 자료가 꼭 필요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내 자취방으로 와서 막 끈적한 눈빛으로 막 부담스럽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그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와서 유혹하려는 그런 거였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상상을 하면은 좀 소름 끼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서 한 1, 2년? 그래 한 2년 전부터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친구 뭐 보노보노라는 만화를 보면 그 친구가 생각난다 이랬더니 작년에도 보노보노라는 만화를 갑자기 틀어버리고 내가 도망가길 바랄 때 그런 걸 틀어버리고 그러는 일들도 있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남봉우 때문에 그렇게 고소로 정신은 없는 와중에 그런 말도 안 되게 여자인 친구에게 성추행까지 당한 셈이 됐다. 성추행까지 당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모른다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고만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바로 가을 학기가 시작돼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그 교생 실습이란 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 학기에 바로 처음 생겨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생긴 거였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이코패스니까 그런 가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거였다. 보통 교생 실습은 4학년 때 4주 정도, 한 달 정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나갔는데 내가 사범대라서. 그런데 그 가을 학기에 나가게 된 교생 실습은 초등학교 2주, 특수학교 2주 이렇게.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연계돼서 중학교로 가고 또 특수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연계되는 과정에 도움되라고 신설된 그런 실습이라고 했다. 그 실습을 나가서 첫 번째 2주 실습, 초등학교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어떤 외모도 예쁜 편이고 옷도 아주 센스 있게 세련되게 잘 입는, 잘 입고 뭐 인도 여행을 혼자 돈을 벌어서 혼자서 다녀왔다. 그런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여학생, 지리교육과 여학생과 그 여학생과 같이 다니던 좀 키 큰 남학생, 그리고 우리 과에서 같이 나간 그 다른 한 선배, 뭐 이렇게 넷이서 자주 어울리게 됐고, 넷이서 뭐 포켓볼도 치고 그런 식으로 뭐 넷이서 그 2주 실습을 하는 동안은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난 너무나 좋았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가 없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러운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았던 게 일부러 조를 그렇게 짜서 나를 거기에 넣은 것 같다. 그런 약간 그 과에서 그 인기가 많은 여학생과 어울리다 보면 뭐 기분도 좋고 어쨌든 그런 고소 과정을 잘 넘기지 않을까 하고 뒤에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2주가 지나자 칼같이 연락처는 주고받았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나는 더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그게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유로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 실습을 간 기간 동안 처음에 남봉우가 첫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 담당 형사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좋은 판사님을 배정받아서, 그래서 판결이 잘 나서 잘 난 게 실형 1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을 당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건 강제추행이고 뭐 목숨이 위험한 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온 게 1년이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공탁금도 있었고 어떻게 됐을까 생각 궁금해서 재판 결과를 알아보려고 법원에 전화를 했다. 내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 법원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요구하길래 내 이름을 했더니 전혀 줘야 되는 게 없다고 해서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그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된다고 하길래 그 형사님께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알아내서 조회를 했더니 재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2개월씩이나 줄어든 것도 너무나 억울했고 그랬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한참이 지난 후에도,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런 걸 직접 알아보러 법원에 간다거나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성격상 그런 거를 알아보러 다니기라도 하면 누군가 혹시라도 소문이 별로 안 났는데 누군가 알아보는 건 아닌가, 그런 온갖 근심 걱정이 다 들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볼 수도 없었고 공탁금 500만 원도 그냥 그 액수 자체에도 기분이 나쁘고 그걸 찾으러 거기까지 가기도 무섭고 싫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그냥
그냥 그대로 안 찾고 둘 생각이었는데 언니가 뭐 집을 이사할 때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빌려줄 수 있냐, 공탁금 통지서가 또 왔다는데 하면서, 아니 그 당시 내가 살던 제주도 집으로 왔길래 그럼 그거를 언니가 대신 찾아서 좀 쓸래? 이렇게 빌려줄까 했더니 좋다고 해서 내 인감 도장을 만들고 위임장을 써서 보내서 언니가 대신 찾아서 쓰고 나중에 나에게 돌려준 그 500만 원으로 내가 정신과의 우울증 치료를 거의 처음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치료비로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학교에서 2주 실습 나간 동안 내가 그 재판 기록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 학교 복도에서 혹시 누구라도 들을까봐 조심조심 막 그러고 있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리고 제주도 병원에서 사실은 처음 서울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혹시라도 누구라도 알까 봐서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누구라도 알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비보험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한 번 갈 때 5만 원 정도 아니면 5만 원 이상의 액수를 내면서 다녔기 때문에 정신과 비용으로도 꽤 많은 돈을 지출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기를 낳고 내가 그동안 10대 때부터 감시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안 이후에야 그런 것까지 비보험으로 다닐 필요가 없이 어차피 감시당하면서 사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